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 인형을 집으로 들고 왔다가 귀신을 봤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근처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지 그 공터에는 많은 건축 부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째서인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공터는 어느덧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던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터의 중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던 곳이라 그 집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즈음에는 이미 빈 집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채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 그 공터에 존재하는 집은 그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오빠, 그리고 동네 남자아이, 그렇게 셋이서 흉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인지 흉가는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집안에도 흙이 가득했지요. 다 무너져가는 흉가인 탓인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탐험하던 저의 눈에 너무도 예쁜 바비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이런 흉가에 이렇게 예쁜 바비 인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집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살았나 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바비 인형. 너무도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바비 인형이 마음에 든 저는 바비 인형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저는 아이들과 불장난을 즐기곤 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감자나 고구마 등을 가져와 구워 먹고는 했지요.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불장난을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흉가로 향했던 이유도 역시 불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무너져가는 흉가 안에서 불장난을 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서 우리는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자 저희는 신나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붙인 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며 크게 번지더니 벽지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구도 없는 빈 방인데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그것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도 놀라서 흙을 집어던져 불을 끄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활활 타오르자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흉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언덕 위까지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흉가는 마치 지옥불에 빠진 듯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신고를 받았는지 몇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간 우리는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샘솟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흉가에 대한 일을 잊어갈 즈음 어느 날인가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을 제외한 모든 곳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던 가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맡에서부터 뻗어오는 하얀 손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던 저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깨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악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은 여자아이의 미소와 빨간 눈빛, 그리고 하얀 손뿐.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얀 손은 언제나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침대 머리랑 벽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던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흉가에서 가져온 바비 인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던 그 인형. 아마도 침대 사이에 떨어져 끼어있던 모양입니다. 인형을 바라본 순간 제 머리에서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던 여자아이, 그리고 빨간 원피스. 무엇보다도 언제나 머리맡에서 뻗어져 오던 하얀 손. 저는 갑자기 무서워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인형을 손에 든 채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의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도, 악몽을 꾸는 일도, 빨간 원피스의 여자아이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동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로 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편의점 괴담. 작년 대학 입시를 망치고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난 후 재수 준비를 해야겠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떨어지고 나자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페인처럼 생활하다 일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기에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자인 건 둘째치고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이었죠. 근처에 유흥가가 즐비해서 이상한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막상 일해보니 밤인데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뿐더러 손님 중에 취객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유흥가 종사자분들이셨죠. 밤새 일하는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사주었고 간혹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대신 쫓아주시기도 해서 일하기는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가게였습니다.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주류를 꽉꽉 진열해 놔야 할 만큼이요. 그날도 술을 채우기 위해 한 새벽 2시쯤 냉장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내부 사무실을 지나서 냉장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무실에는 재고를 관리하는 컴퓨터와 CCTV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기에 냉장창고에서 음료수를 넣다가 아이들이 식염수를 훔쳐가서 점장님한테 혼난 이후 저는 음료수나 술을 채울 때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냉장창고의 문을 열고 CCTV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술을 다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창고를 나오는데 CCTV 한 귀퉁이로 손님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어서오세요를 외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CCTV에는 사람이 보였는데 나오니까 없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새삼 도둑이어서 다행이지. 강도로 변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겁니다. 사무실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득 쳐다본 CCTV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라 손님이 안 왔으면 하는데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편의점 매장 문에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나갔다고 해도 문을 열면서 종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CCTV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계속 보였습니다. 스멀스멀 편의점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와 확인하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무실에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CCTV에 비치는 그 무언가는 계속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머리털은 곤두서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 계산대에 서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계속 사무실 안에서 버티다가 다행히 신문 배달을 하는 아저씨가 오셔서 간신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의 아저씨한테 날도 춥고 하니 따뜻한 음료 한잔하고 가시라고 붙잡아 보기도 했는데 야속한 아저씨는 배달 시간이 밀리면 안 된다며 음료수도 거절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들어가서 계산해드리고 다시 나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니 용기가 생겨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뛰어서 사무실로 가 CCTV를 확인하니 아까 보였던 검은 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던 것일 수도 있고 CCTV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다시 CCTV에 검은 물체가 보이자 환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안 보이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계산대에 서 있자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툭툭 떨어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으로 저는 점장님께 너무 미안했지만 여자 혼자 밤에 일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 괴담. 나는 운이 좋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 것이다. 다만 고향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의 매물이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까워서 입지 조건은 매우 좋았다. 지체하면 없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였다. 퇴근하고 오피스텔의 로비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2명 데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리인은 야간 순찰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여자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인다. 야근을 하느라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건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가 8층 버튼을 눌렀다. 8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우측이 나의 새집이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안주를 꺼내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다. 갑자기 띵동하고 현관벨이 울린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도로엔 차도 다니지 않아 조용한 시각이다. 현관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집들이도 하지 않아서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은 없다. 대체 누굴까?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한 사람인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벨이 울린다. 아무래도 의도가 느껴지는 벨소리다.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대답한다. 누구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역시 집을 착각한 모양이다.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소란스럽게 벨이 울린다. 인터폰을 들어 다시 물어본다. 누구세요? 그러자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네요. 한밤중에 장난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응수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남편을 돌려줘. 나는 황당했다. 당시 분류는커녕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빨리 문 열어요. 거기 안에 있죠. 남편, 안에 있죠.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이웃에 소문이라도 나면 피곤해진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까 로비에 본 여자가 2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바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마구 열어본다. 굉장히 불쾌했지만 착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해서 꼭 참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방을 뒤져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방에 앉아 울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사 온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당신 남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마침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불쾌하기 이전에 무서워졌다. 착각이라도 해도 남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마구 뒤지고 아우성치다니 말이다. 공포와 불쾌함이 뒤섞여 비꼬는 듯 내뱉었다. 그렇게 소중한 남편이라면 목요줄이라도 감아두지 그랬어요. 무심코 말했다. 말하고 보니 아차 싶었다. 아가씨는 예쁘네. 게다가 젊고 세련되고 남자들은 너 같은 년이면 다 좋아하겠지. 남자 많잖아. 우리 남편 정도는 돌려줘도 되잖아. 어서 남편 돌려줘.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 나는 포기하다 싶어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그런 내 얼굴을 보고는 여자는 일어나서 천천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드디어 집에서 나가는 건가? 하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로 베란다로 휘청휘청 향했다. 그리고 바로 베란다의 아이를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베란다에 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머리에선 피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틀었다. 다시 큰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남은 아이를 베란다 아래로 던진 것 같다. 늦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네 연이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뛰어내렸다. 나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의 뒷마당으로 뛰었다. 분명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었다. 현관을 나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눈앞에서 두 아이를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방으로 돌아왔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꿈인가 싶었지만 마구잡이로 열려있는 방문들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다.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관리인실로 향했다. 어젯밤 일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 등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관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부동산에도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뜬 소문에는 8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하자마자 나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역시 운 좋게 좋은 집을 쉽게 구했다 싶었더니 사정이 있는 집이었나 싶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 오는 날 오피스텔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인사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8층 아가씨도 혼자 살아요? 그리고는 살며시 웃고 있던 것을 말이다. 설마 반복되는 일이었나. 네 번째 이야기, 휴대폰. 밤에 이부자리 안에서 벽 쪽을 향해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전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눈마저도 움직일 수 없고 한 곳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휴대폰에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다. 누군가가 걸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자신이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이 그대로 보인다. 화면의 안쪽에서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영상인 듯하다.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의 도중인 것 같다.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다. 밤길을 흔들림 없이 걷고 있다.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인물이 집에 도착한다. 자취생인 듯하다.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다.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데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역시 휴대폰의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다. 아까부터 이 영상인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점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 해야 1m 정도.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린다. 5번째 이야기, 시흥에서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2009년 12월 시흥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였던 과양을 룸메이트로 불러다 같이 살았는데 과양이 기가 센 덕분에 종종 무언가 보이곤 했던 전 함께 지내는 동안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과양과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고 서서히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양이 배가 고프다고 밖에서 사 먹고 오자고 보챈 탓에 새벽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양이 모래도 사와야 할 때라 나간 김에 이것저것 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엔 군것질거리와 고양이 모래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양손에 한 짐씩 들게 되었지요. 그때 가양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양손에 한 짐인 저와 달리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저만치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들린 짐의 무게 탓인지 걸음의 탓인지 저보다 빨리 걷던 가양은 어느샌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더군요. 자취방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교차로 중 2개를 지나 3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교차로에 있었고 가양은 3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날은 어두웠고 길도 어두워서 누가 불쑥 튀어나올까 무서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길 양쪽에 주차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넓은 2차선이라 누가 지나가든 훤히 볼 수 있어서 주위만 잘 살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방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교차로의 왼쪽 길에서 가만히 서 계셔서 저는 2번째 교차로를 지나며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고 3번째 교차로에 접어들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별일 없이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가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에 이 시간에 나온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원룸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원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는 점점 뚜렷한 모습을 띠며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음으로 바뀌더니 형체가 완전히 눈에 들어오자 그 사람이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본 할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밤눈이 아무리 어둡다지만 3번째 교차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이 길로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을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 구조상 분명 그러했고 2번째 교차로에서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봤으니까요. 그제야 전 할아버지가 산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져 슬며시 눈을 아래로 깔고 걸었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제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는지 확인하고자 슬쩍 시선을 올렸는데 그때 그만 마주쳐버린 겁니다.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계신 할아버지와 말이죠. 시선이 마주친 할아버지는 얼른 오라는 듯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죠.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거부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할아버지 쪽에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할아버지와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간 가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신 탓인지 할아버지 뒤로 밤안개가 긴 듯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당도하신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손을 내미셨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은 저더러 잡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전 분명 끌려가겠지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양손엔 고양이 모래 등의 무거운 짐이 잔뜩 들려 있었고 그 탓에 내민 것은 손이 아니라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 되어버린 상황이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어찌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탓에 제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상황이 유지될수록 할아버지의 얼굴도 더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끝끝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를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신지 손가락질을 하며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좀처럼 들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귀가 뜨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 화내시는지 조금 알 것 같을 때쯤이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질을 그만두시고 직접 끌고 가시려는 것처럼 제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때 가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외엔 없었던 기묘한 침묵을 찢고 가양의 목소리는 무척 또렷해서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뻗었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가양이 버럭 소리치며 다가오자 할아버지께선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셨고 방해받아 몹시 속상한 것처럼 잔뜩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가양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제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자취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외출은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할아버지를 뵙는 일은 없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현관문. 저희 집이 비어서 친구를 집에 불렀습니다. 둘이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고 하다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2, 3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설명을 하자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바깥에 통유리로 된 샤시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문과 현관문이 같은 라인에 달려 있어서 창문으로 바깥이 다 보입니다. 새벽까지 친구는 컴퓨터를 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누운 채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밤에 제 방에서 담배도 피웠고 현관문을 봤는데 하필이면 현관문도 잠가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 엄마야? 라고 현관문 뒤에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할 쯤 직감적으로 문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여자뿐이거든요. 그러나 현관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치는 생각에 집안에 남자가 있는 척을 한다면 쫄아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방에서 아무도 없는 안방으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누가 왔나 봐. 밖에 나가봐. 정말 무서워서 덜덜 떨렸지만 그렇게 몇 마디를 던졌고 현관문 밖에 그 남자는 나간 듯 했습니다. 나가는 기척이 들리자마자 잽싸게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올라가 창밖을 봤는데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의 샤시문 아래쪽에 분명히 남자로 보이는 하얀 목장갑을 끼고 있는 팔뚝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간 것이 아니라 바깥 유리 샤시문에 밑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최대한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신용을 냈습니다. 그리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창밖을 봤는데 저는 다시 한번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문 밖에 있는 남자의 팔뚝은 안 보였지만 하얀 밧줄이 계단을 스르륵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자리를 뜨느라 밧줄을 놓고 갔나 봅니다. 가까스로 밧줄 끝을 잡고 다시 올라오진 못하겠어서 계단 아래에서 밧줄을 당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밧줄을 보는 순간 그 남자가 우발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하필 새벽에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만 더 대담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친구도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교차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2층 집. 제 친구는 2층 집에 삽니다. 친구의 방은 2층에 있는데 2층의 양옆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2개 있고 친구의 방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2개 있어 어느 계단으로나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한쪽 문으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다가 집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칫했습니다. 심지어 문은 잠기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다른 쪽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자신의 방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방금 나온 방에서 말입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서 계단을 거의 달리듯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뒤에서 뛰어서 따라오듯 빠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온 친구는 일단 보이는 대로 미닫이장에 숨었습니다. 미닫이장에 들어가 조용히 웅크린 채로 숨죽이고 있는데 빠르게 그녀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바로 그 친구가 숨어 있는 미닫이장 앞에서 멎더랍니다. 친구는 정말로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가 있는 쪽의 반대편 문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것은 여자의 시체처럼 하얗고 창백한 손이었는데 기묘하게도 무엇을 쥐려는 듯 힘줄이 서 있었고 그 손이 미닫이장의 안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무언가를 쥐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있었는데 짧은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친구가 그 소리를 내자마자 미친 듯이 휘저어지던 손이 뚝 멎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손은 다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이 나간 그 구멍으로 쾅 하고 여자의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바로 이 순간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진 기이한 형상이었는데 삐둥그렇게 뜬 시뻘건 붉은 눈과 귀까지 찢어지다시피 한 미소가 계속 생각나서 친구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미닫이장은 원래 거실에 있던 붙박이 가구였는데 친구가 그 미닫이장을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붙박이라 뜯어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은 문만 뜯어서 이불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도 그 미닫이장 가까이 가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택배 알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알바를 많이 해본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택배 알바를 하던 어느 날 집에 찾아가기 전에 수취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유독 한 분이 굉장히 겁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대요. 친구는 원래 말투가 무뚝뚝한 데다가 전화할 곳도 많아서 우물쭈물하는 와중에 뚝 자르고 집에 계시냐고 물었대요. 이번에도 상대방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회피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집에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끊으려고 하니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지금까지와 달리 정확한 목소리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대학가에 있는 아파트인데다가 마침 등교 시간이었는지 학생들도 많고 통행도 많았대요. 문 앞에 놓고 갔다가 분실되면 독박을 쓸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고 택배 왔다고 하면서 주인을 불렀다고 하네요. 아까 전화통화에서도 집에 있었다고 했고 무슨 자신감인지 이 녀석이 자기 기억력에 자신이 있어서 소신대로 나올 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인 여자가 나왔는데 문을 조금 열고 문에 반쯤 몸을 기대서 절반 정도는 보이지 않았다네요. 꽤 예쁜 편이어서 얼굴에 눈이 갔는데 눈매가 친구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섬뜩하더래요. 박스가 꽤 무겁고 여자가 예쁘니까 괜한 친절로 거실까지는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워낙 눈빛이 무서워서 현관문 앞에다가 놓고 들어섰답니다. 마침 같은 층에 수취인이 3명이나 있어서 다시 다른 집 문을 두드리고 나오길 기다리다가 그 여자 쪽을 봤는데
박스가 무거우니까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박스 위에 넣고 박스를 안으려고 하고 있었대요. 즉, 여자는 현관문에 가려져 있던 왼손으로 식칼을 숨기고 택배를 받았던 거죠. 요즘 세상이 삭막한지라 처음엔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져서 택배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무서워해서 식칼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도로 그 식칼을 들고 있었든지 괜한 호의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9번째 이야기, 붉은색 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화장실 옆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 중이신 줄 알고 다가갔는데 엄마는 무언가를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뭘 그렇게 닦고 있어? 제 물음에 엄마는 걸레의 밑을 보여줬습니다. 방바닥엔 대충 2cm 정도 되는 붉은색 원이 어느 정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인지 알 순 없지만 끼가 떨어져 굳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 붉은 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는데 마치 걸어가는 모양으로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다녀왔을 때에는 화장실 앞에서부터 그런 게 찍혀 있었다고 하네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엄마의 모습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밤이 되자 저도 낮에 있었던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낮에 나눴던 괴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이란 걔 잘 때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지 않으면 귀신이 의자에 앉아 자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겁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 다시 일어나서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던 차에 깨서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그냥 눈만 감고 조용히 잠이 오길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와 동생, 그리고 침대 밑. 분명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근원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미친 것 마냥 여기저기 귀를 대보며 여자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았고, 제 침대 발치 쪽에 동생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크게 들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빼고 동생의 책상 밑에 귀를 기울였더니 확실히 그쪽에서 크게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동생의 책상 밑에 있다는 걸 느끼고 전 조용히 의자를 대충 놔두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고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그날따라 의자가 신경이 쓰여 의자를 밀어넣기 위해 갔다가 의자 밑에 있는 붉은색 원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두 개의 붉은 원이 마치 의자에 앉은 발자국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고 저는 바로 동생을 불러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별일도 아니란 듯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 문을 여니까 누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화장실에서 이 시간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 닫고 바로 방으로 와서 다시 잤어.